중국의 규제 이슈 완화도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도 나쁠 게 없는 거죠. 반도체 장비 죠. 네. 저는 좀 올해 계속 주목해보자.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금은 과거보다 좋게 보는 섹터이죠. 인터넷 섹터, 네이버, 카카오는요. 예. 요즘에는 충분히 좀 많이 싸진 것 같다 하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건 동의는 해요. 뭐 이렇게 지금 주가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빠져 있고 사실 아직도 못 올라간 거죠. 뭐 올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둘 다. 한 60% 빠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빠지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이제 첫 번째 원인은 이때 너무 올라갔어요. 그쵸. 아시다시피 여기 10만 원에서 4.6배가 갔습니다. 이 큰 기업이 4.6배면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너무 좀 지난 2년 동안 아까 그 2차 전지랑 비슷한 거죠. 근데 2차 전지는 왜 안 빠지냐면 그래도 에코프로빈 버티잖아요. 그 이유가 성장성이 유지되니까. 여전히 돈도 잘 벌고 하니까. 그리고 전기차는 끝난 건 아니잖아요. 전방 산업이. 25년, 6년까지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버텨주는데 이 네이버 카카오는 왜 무너졌냐면 금리 문제도 있고요, 당연히. 금리가 너무 올랐잖아요. 금리가 0에서 4.5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요거에 이제 직격탄을 받은 데다가 야 이제 빅테크 성장 끝난 거 아니냐. 플랫폼 시대 끝 아니야? 맞아요. 저금리가 아닌데 고금리인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리고 플랫폼의 기반이 뭐죠? 가입자를 모아서 이 사람들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고 거기 매출 붙여서 이제 돈 벌고 또 확장하고 새로운 플랫폼 출시하고 또 돈 벌고 이건데 이게 끝나버렸잖아요. 작년에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그거 하려다가 이제 철퇴 맞아버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네이버는 전 국민이 다 써요. 그러니까 아무리 쥐어짜도요 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수가, 사람 수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의심이 있다 보니까 이거 상단이 이제 막힌 것 같다. 거기다 또 한 가지가 경기 안 좋아지면 광고주가 광고를 좀 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거는 네이버 카카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잖아요. 뭐 아마존도 있고 구글, 뭐 페이스북, 여기 다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환경 자체가. 근데 너무 많이 빠졌죠, 사실은. 예, 저도 이 정도 20만 원 깰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많이 빠져야 한 30에서 25 정도 봤거든요. 근데 이 정도 빠졌던 건 너무나 또 하반기에 금리가 세게 올라갔고 거기다 이제 리오프닝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언택트 수혜주들에 대한 매물이 더 쌓였던 것 같아요. 좀 힘들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선 나쁘게 볼 이유도 없죠. 안 좋은 뉴스들 다 반영되고 플랫폼 뭐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로 좀 돌아갔어요. 네이버만 해도 보시면 코로나 때 여기였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네이버 기준으로는 코로나 수혜를 전혀 지금 받지 못하는 거품은 다 빠졌다. 네, 다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실적 싸움이죠. 실적과 성장성이 다시 나오느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나 3분기부터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이렇게 좀 업사이드를 보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안 좋은 건 다 아는데 굳이 나쁘게 볼 필요 없고 또 한 가지가 요즘에 중국의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요즘에 갑자기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죠. 공동부유라 그래가지고 막 규제하고 뭐 난리가 아니었죠. 맞아. 게임은 마약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청소년들 규제하고 그래서 주가 완전 곤두박질 쳤는데 요새 갑자기 다 바뀌었어요. 예, 게임은 뭐 해롭지 않다. 또 거기다가 요새 플랫폼 규제 좀 풀어주거든요. 그 뭐냐면 경기 부양하려고 그래요. 고용 효과도 크고 플랫폼 회사들이 돈을 좀 벌면 이게 중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 걸 안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뭐죠? 바로 옆에 있는 한국한테도 긍정적입니다. 이쪽이 좀 올라가주면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도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규제 이슈 완화도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네. 사실 이제 여기서 제일 좋은 건요. 중국이 웹툰도 다 풀어줘가지고 우리나라 회사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중국에 웹툰 탁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좋긴 한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근데 그것만 열리면 아직 우리 아무도 그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 우리나라의 그 웹툰 플랫폼이 만약에 진격을 한다. 이러면 이제 레벨업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뭐 아직은 결정된 건 전혀 아니고 중국이 또 열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더 잃을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카카오 같은 거는 이제 경우는 네이버랑 좀 달랐던 게 물론 비슷하게 빠졌어요. 빠지긴 했는데 카카오는 여기서 이제 그 대주주 문제가 좀 일부 있었잖아요. 아시겠지만 카카오페이가 이제 그 CEO가 자기 지분을 좀 팔았죠. 스톡옵션. 그게 이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후로 주가가 되게 안 좋았는데
뭐 똑같습니다. 카카오도 이제 주가 바닥까지 찍었고, 다만 이제 카카오가 좀 아직까지 한 가지 더 풀어야 될 숙제가 자회사 상장 이슈가 좀 남아 있잖아요. 아직도 카카오페이랑 모빌리티가 있어요. 이 두 개 회사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명확하게 좀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상장한다라는 얘기는 계속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상장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엔터 상장하고 카카오 한 10조 정도 평가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상장해버리면 카카오 가치가 또 떨어지니까. 작년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페이랑 뱅크 상장해가지고 주가 급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우려되는 건 올해 상장 목표라는 게 어디인 거죠,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랑 모빌리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명확하게 언제 상장하겠다고 안 밝혔는데 상장한다라고는 이제 기사는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안 하고 상장 철회해주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카카오 주주들 입장에서도 되게 좋죠. 야, 여기서 더 하면 사람들 진짜 난리고. 진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굳이 이렇게. 근데 이게 이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 엔터랑 모빌리티가 이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성장하려면. 그래서 저기 사모펀드에서 이게 지분 투자를 받아요. 그 조건이 몇 년 후에 상장하는 조건이에요. 약속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상장 안 하면 카카오가 아마 사줘야 될 거예요. 사모펀드 지분을. 사주면 되잖아요. 돈도 있잖아요. 돈 없는 게 없다 이거. 얼마 전에 한국조선해양이 현대 삼호중공업을 원래 상장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분을 사가기로 했어요. 그 상장 취소. 주가가 그날 한 8% 올랐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좀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이 리스크는 좀 남아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카카오에서 좀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 다음으로 제일 많이 산 주식이 우리 한국에서 카카오더라고요. 진짜 많이 샀어요. 다들 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국민주가 됐는데 좀 한번 CEO나 이런 좀 이사회에서 조금 한번 그런 주주환원 같이 이 정책 측면에서 좀 한번 상장 취소하면 좀 어떨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남은 또 큰 섹터, 바이오 섹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아, 삼성바이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요새 주가는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올라는 왔는데 그냥 빠지지도 않고요. 내리지도 않아요. 그냥 견조한 것 같아요. 대단한 기업이에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죠, 사실. 왜냐하면 남들은 다 지금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엄청 잘 버티는 거예요. 작년에도 거의 안 빠졌어요. 작년에도 연초에 좀 빠지긴 했지만 버텼죠. 그래서 횡보하고 있네. 그 연초 주가 한번 회복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근데 문제는 못 올라가요. 이 100만 원을 다들 원하시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4공장, 앞으로 5공장, 6공장 계속 준공할 텐데 주가가 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확인하고 싶어 해요. 너 진짜 돈 잘 버냐? 잘 벌어요. 그러니까 안 빠진 겁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PER이 92배잖아요. 75배. 물론 바이오니까 비싸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유지하려면 돈을 계속 잘 벌어야 돼요. 기대치가 여기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규 투자는 솔직히 좀 반대예요. 여기서 얼마만큼 업사이드가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밸류가 싼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유하신 분들은 매 분기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대 유지하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분기 실적을 꼭 잘 체크하시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올해 미국에서, 이건 이따가 셀트리온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한 똑같은 얘기인데, 휴미라라는 정말 엄청난 바이오 시밀러 하나 나와요. 뭐 들어보셨죠? 이게 엄청난 신약이잖아요. 근데 이게 특허 풀려가지고 올해 8월에 출시가 된대요. 바이오 시밀러가 한 6개인가 7개 업체가 이제 아마 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쟁이잖아요, 서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셀트리온이, 미국은 이게 제도가 우리나라랑 다른 게 PBM 제도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한국은 우리 의료보험공단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약과 인상, 인하. 거기서 이제 컨트롤 다 하죠. 우리는 이제 공적보험이 해주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병원에 이거 통보해주고, 병원에서 처방전 있으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자가로 얼마 내고 부족한 건 병원이 이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잖아요. 그 시스템인데 여기는 민간보험 위주예요. 공보험보다. 그러니까 민간보험이 약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PBM이 뭐를 하냐면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요. 리베이트 받아가지고 이 처방의약품 목록에 등재를 시켜요. 거기 들어가야 의사가 딱 보고 이거 처방해주자. 거기 못 들어가면 처방을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파워가 엄청 셉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서 일부 업체들이요, PBM이 좀 많거든요. 그 중에 한 3위권 업체가 뭐라고 있냐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그거 중에 3개 업체를 보험에 등재시키겠다. 3개만.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처방을 못 받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업력의 사업인데,
삼성과 셀트리온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회사만 할 게 아니라 몇몇 PBM이 몇 개 더 있거든요. 여기에 한두 개 들어가주면 좋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확인될 때까지는 주가는 조금, 근데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어쨌든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영향을 주는 건 바이오로직스가 최대 주주니까 이걸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똑같죠. 그러면 셀트리온이 더 큰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는 바이오 에피스도 하지만 주력은 뭐냐면 CDMO, 그 설계도 받아다가 약품 만들어 주잖아요. 그게 메인인데 셀트리온의 메인은 바이오시밀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진출해서 그동안 잘해왔는데 요즘에 셀트리온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가냐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옛날엔 거의 셀트리온 혼자 다 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이 피자 조각 8조각 혼자 먹다가 이제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밸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거지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력은 뛰어난데 자꾸 누가 옆에서 끼어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떡하겠어요? 셀트리온이 앞서 나가야죠. 그래서 올해 정말 큰 시험대에 올랐다.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서 셀트리온이 앞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앞서 나가는지 보시고, 제가 저번에 한번 이거는 주주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고서 보니까 아직 FDA 승인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 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완전히.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 보고서에는 FDA 승인을 원래 작년 말에 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못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 받아야죠. 받아야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그것까지 확인하시고, 아마 받을 거예요. 받을 텐데 받고 나서 보험에 등재되는지. 그래서 올해는 셀트리온 주가는 정말 저는 그게 좀 중요하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정말 성과를 내는지, 이게 정말 좀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5개 섹터를 받고 또 다른 섹터들도 있는데 질문 한 가지 좀 드려보면, 2023년 유망 섹터는 좀 어디로 보시고, 지금은 올해는 어떤 주식이 사야 한다고 보세요? 저도 작년에 좀 반성했던 게 반도체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좀 많이 좀 빠져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 있잖아요. 소부장을 저는 여전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반론도 해요. 아니 반도체 투자 줄이는데 웬 소부장이냐. 근데 그러기 때문에 소부장을 봐야 된다고 보는 게, 반도체 소부장은요, 이게 투자 늘어난다고 했을 때 투자하시면요, 이게 역사이클에 걸려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투자가 막 늘어나잖아요. 업황이 좋다는 얘기죠. 그럼 뒤따라서 공급 강해가지고 나중에 투자가 줄어요. 지금처럼. 근데 반대로 지금 투자 줄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요, 당연히 안 좋아요, 실적은. 근데 사이클 산업은 진짜 반대로 해야 돼요. 실적이 안 좋아지고 공급 줄이고 이러면요,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결국 반도체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업황이 돌려요. 그럼 그때쯤에는 또 투자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역발상 측면에서도 지금은 투자할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아마 김 작가님도 요새 신문이나 이런 거 보시면 얘기 들으실 거예요. 요새 리쇼어링이라고 막 미국 같은 데서 여기 미국에 공장 지어.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그 세액공제 늘려라. 25%. 원래 세액공제가 대기업이 8%거든요. 지금은 6인데 이걸 6을 8로 올렸는데, 야, 이거 가지고 안 된다. 25로 올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5%면 얼마죠? 101조 투자하면 얼마를 돌려받는 겁니까? 2,500억을 돌려주는 거죠, 그냥. 그러면 투자 유인이 생기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야, 공장 지어. 세액공제 해줄게. 유럽에서도 저 공장 좀 지어주세요. 저번에 스페인 총리 와가지고 삼성한테 좀 지어달라 요청을 했더라고요. 일본도 지으려고 하고. 이게 탈세계화 때문인 거고. 네, 공급망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왜 공장을 좀 더 지어야 되냐면, 중국에서 공장을 조금씩 약간 비중을 줄여나가야 돼요. 중국으로 이제 불편하잖아요. 장비 반입이 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업황과 상관없이 그냥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리쇼어링 하는 목적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인데, 중국 견제가 하나 있고 중국 공급만 빼겠다. 요거 하나랑, 바이든 대통령 혹시 기억나세요? 2년 전인가 그때, 2년인가 3년 전에 그때 공약 중에 자기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무조건 중산층 살리겠다. 중산층 살리려면 공장 지으면 되거든요. 제조업. 거기 일할 네, 일할 사람들. 네, 그게 대부분 중산층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그동안 미국 제조업 죽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리쇼어링을 끌고 나왔는데 진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리쇼어링 테마가 이게 그냥 일회성 테마는 아니겠는데,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뭐 여러 섹터는 있어요. 거기 수혜받는 게. 그 중에 또 하나로 좀 반도체 소부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쪽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보시면, 그래서 좀 반도체 장비주 쪽 저는 좀 올해
계속 주목해보자. 그리고 주가들도 되게 많이 빠져 있어서 저는 여전히 그쪽을 좀 가장 좀 탑픽으로. 그럼 반도체 소부장 외에 혹시 굉장히 좀 싸 보이는 주식이나 섹터 쪽은 있을까요? 제일 싼 거는 사실 그쪽이에요. 그 디스플레이 쪽 있죠. 비슷해요, 여기도. 근데 디스플레이가 아무도 기대도 안 하고 안 좋긴 한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소비 부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이 스마트폰이 그래도 조금씩 이 수요가 늘 것 같거든요. 중국 스마트폰이 안 팔리면요,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도 다 안 좋아요, 사실은. 이게 전방 산업이니까 여기가 늘어나면 OLED부터 해서 반도체, MLCC 다 들어갑니다. 다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MLCC 있죠. 이쪽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이 작년에 최악이었어요. 중국 스마트폰 안 팔리고 뭐 제로 코로나 해가지고 저는 좀 작년에 좀 안 좋았던 것들 요즘에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그쪽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 작가님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옛날에 라이브 할 때도 상담할 때도 그렇고 기억하시겠지만 은행주 얘기 꼭 한 번씩 했잖아요. 뭐 지방은행, 뭐 이게 배당 수익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좀 배당 많이 주는 거는 꼭 하나라도 최소 5% 이상 있죠. 그거는 좀 포트에 한두 개 깔아놓으시면 좋겠어요. 비중 한 20-30% 하셔가지고 포트의 안정성도 채워주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되게 단단한 기업들이에요. 돈 잘 벌잖아요. 근데 대신 성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업들이 포트를 방어해주고, 대표적인 게 어쨌든 은행이나 보험주잖아요. 배당도 많이 주고, 그리고 금리가 옛날보다 높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예전처럼 완전 저금리로 가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큰 수익을 낸다 이거보다도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하게 만드는 측면에서 고배당주들, 좀 고배당주들이 보통 1, 2월에 많이 빠져요. 배당락 때문에. 그럴 때 조금 미리미리 좀 담아놓자. 김 작가 TV에 예전에 나오셔서 KTNG 좀 좋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KTNG가 또 배당도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때만 해도 8만 원대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왜 KTNG를 얘기했냐면, 이 회사가 약속을 했어요. 3년 동안 이 정도 배당 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 안 가도 이 정도는 받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왜 올라갔냐면요,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차트 한번 볼까요? KTNG가 원래는 거의 안 움직였거든요. 뭐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이 회사는 뭐 필수 소비자라고 하긴 좀 그런데 담배 피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피잖아요. 경기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때 이사님이 KTNG 얘기했을 때 댓글에 제가 기억나는 게 아니 별로 주가도 오르지 않는 이런 주식을 얘기하냐 뭐 이런 댓글이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주가 오른다 내린다 보다도 배당을 6% 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 고금리 시대기는 하지만 경기를 안 타잖아요. 근데 이때 저도 놀란 게요,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1% 갖고 있는 그 사모펀드가 이게 약간 이제 그 주주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뭐 그 홍삼 아시죠? 담배 인삼공사죠. 인삼 쪽을 좀 분리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배당 확대해라. 뭐 이런 주주 제안을 해가지고, 이러면 주주 가치 올라가나? 이래서 한번 팍 튀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KTNG가 받아들이면은 뭐 그렇게 되는데 모르죠, 그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라갈 땐 좀 비중 줄이시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다. 근데 이때는 배당 수익률이 떨어져요. 주가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20년도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럼 적어도 올해까지는요, 이 정도 지금 가격이면 계속 배당. 아까 말씀드린 5에서 6% 정도 하니까, 저도 그래서 요즘에 좀 안 봤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8만 원 중반대 정도면 저는 뭐 괜찮다. 다시 KTNG도 다시 볼 때가 좀 오고 있다. 혹시 그럼 올해 좀 장이 좋게 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를 수 있는 좀 안 좋게 보시는 섹터는 좀 어디 쪽일까요? 안 좋게 본다는 건 이제 작년에 너무 올랐던 것 중에서 뭐 아예 안 갑니다라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그 보면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가 태조 이방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급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작년에 좀 많이도 올랐기 때문에 조금 올해는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이 다 안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방산하고 좀 원전 쪽이에요. 태양광, 조선, 2차 전지는 여전히 좋게 봐요. 큰 흐름상. 왜냐면 여기는 아직 성장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태조 2까지는 좀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 같은데, 방산은 저는 그래도 전쟁 끝나지 않을까, 어느 시점에선. 평화 모드로 가지 않을까. 푸틴이 버틸까 좀 그렇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폴란드 대규모 수주까지는 좋은데, 폴란드 이후로 좀 아직 수주가 없어요. 그래서 또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고, 또 우주항공도 테마가 한번 확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너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슬로우하지 않을까. 원전은 제가 계산을 못 하겠어요. 이게
원전을 수주해가지고 공사하는데 10년 걸려요. 이게 다 만드는데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원전은 우리가 작년에 뉴스 많이 봤죠. 뭐 이집트, 폴란드 또 뭐 있죠? 뭐 여기 사우디 원전 얘기 나오는데 폴란드 그 2차 개통이라고 있습니다. 1차 개통이 이제 주 기기 만들고 2차가 그 주요 설비거든요. 2차가 좀 중요도는 떨어져요. 근데 이집트 2차 개통 말고는 아직 수주 따낸 건 없어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만 보면 몇 개 따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아직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도 탈원전하고 뭐 요새 뭐 여러 이슈들 나오고 하긴 하지만 제가 왜 냉정하게 말씀드리냐면 제대로 수주 따는 게 지금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주 확인할 때까지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그쪽이고 그리고 코로나에 기대는 업종은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계속 보자. 뭐 아시겠지만 그쪽 뭐 백신이나 진단키트 쪽은 한번 움직였잖아요. 또 최근에.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가 워낙 빠져가지고요. 더는 안 빠질 것 같아요. 바닥인데 이거를 이제 또 한 번 더 사볼까 많이 빠졌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올해 성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쪽이 좀 안 보이는 기업들은 조금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자. 코로나 관련된 리오프닝 쪽은요? 리오프닝은 반대로 좀 좋죠. 좋은데 거기서도 사실 옥석은 좀 가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특히 중국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소비를 제일 못했던 게요. 그동안 그 가전하고 가구랑 모바일, 자동차의 4개래요. 이 4개를 못했으니까 요 4개에 관련된 거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중국 쪽에. 여기에 납품을 한다거나 거기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반도체, MLCC, 디스플레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그 중국 자동차가 좀 잘 팔리면 석유화학하고 철강 좋고요. 가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 가구 팔 건 아니니까 거기 가구를 주로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잖아요. 석유화.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리오프닝 수혜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3년 주식시장 준비하면서 좀 올해는 가장 경계할 행동 좀 뭐라 보이시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서두에 나의 실수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것처럼 실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유연하게 좀 대응하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명히 안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진짜 안 좋아지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반대로 고집 부릴 게 아니라 뭐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온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봤어도 분위기가 바뀐다. 그럼 거기에 유연하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은 이게 추세 상승 하락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잘 벌다가 한 방에 다 까먹고요. 또 이렇게 바닥에 손절하면 또 올라가 있고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그거예요. 제발 비싸게 사지 말자. 작년에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게 누구나도 좋다고 할 때 비싸지잖아요. 대표적인 게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린 게 NFT. 메타버스 그때 너무 좋을 때 지금 다시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비쌀 땐 투자하지 말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역으로 따지면 너무 쌀 때는 남들이 안 좋다 그래도 용기 내볼 필요는 있어요. 또 반대로. 그래서 꼭 싸냐 비싸냐 좀 따져보고 사자. 내용도 중요한데 싸냐 비싸냐가 더 중요하다. 그 심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길거리 가면 맛집에 줄 선 식당에 또 내가 서고 싶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집이 맛있을 것 같고 또 파리 행하듯이 이런 상 없는 식당은 딱 가려고 해도 들어가다 이거 아닌 것 같다. 맞아요. 나가잖아요. 이상하게 사람이 많으면 비싸도 사 먹고 싶어. 근데 식당은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주식은 내가 그거 잘못 사서 비싸게 살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맞아요. 이게 부동산도 똑같은 게요. 아니 둔촌주공이 만약에 한번 김 작가 생각하면 2년 전에 지금 이 상황이면 난리 났겠죠. 난리 났겠죠. 지금.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낫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아니 요새 정부에서도 막 전매 제한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확실히 가격에 따라 사람들이 좋을 때는 비싸도 살려는 것 같고 확실히. 안 좋을 땐 쳐다도 안 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만 역발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투자할 때는. 2023년은 우리가 좀 가격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사님과는 또 2월달 종목 진단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염상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